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쉼없이 11월을 달려왔는데요. 어제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주가 흐름도 그렇고 달러 지수도 또 이머징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다시 되돌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주가도 하락을 했고요. 달러도 상승을 했고 또 이머징 주식, 통화들 모두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중국 회사채 디폴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관련 내용 좀 살펴보고요. 위안화 환율과 원화 환율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오늘 환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3.3원 상승한 1106.5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 역외환율 반영하면서 애초에 좀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요. 오전에는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도 1103.5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후에 위안화도 약세를 나타냈고 또 우리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또 외국인이 대규모 주식 순매도를 하면서 환율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다시피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4조 원 가량 순매도를 하였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물론 이제 MSCI 그 리밸런싱 관련해서 이제 일부 신흥 국가들이 새로 편입되면서 한국 비중이 작아지면서 지수 추종하는 그런 펀드들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1월 내내 그 한국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히 리밸런싱 관련한 순매도였는지 또는 순매도의 시작인지 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순투자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우지수는 어제 0.9%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06%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1월 동안에 11.8%가량 상승을 하면서 33년 내에 최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어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위험 선호가 약화되다 보니 달러 지수도 0.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통화들의 흐름을 보시면 그 신흥 통화들이 주요 통화들에 비해서 약세폭이 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전반적인 위험 선호가 둔화된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신흥국들도 한국 주식도 빠지긴 했지만 신흥국 주식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SMIC와 중국 해양석유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중국 전자제품 수출입 공사에 대해서 베네수엘라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일단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모더나가 3상 임상 최종 검토 결과 98.1%의 예방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바이든 당선 인수위가 경제팀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예견하긴 했지만은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지명을 했고 일단 NEC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발표가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블랙록에 있는 브라이언 디즈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경제지표들은 시카고 PMI 10월 잠정주택 판매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유로 같은 경우는 1.20달러를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중후반 이후로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위안화 환율과 달러 지수입니다. 파란 선이 달러 지수이고요. 빨간 선이 위안화 환율인데요. 달러 약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환율이 11월 중순 이후로
더 하락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가 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원화환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1월 내내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최근에는 2년 반 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11월 중순이 저점이고 이후로는 더 강세의 흐름, 위안화환율 하락 흐름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 제재하는 것들이 좀 긴장감을 조성했을 수가 있고요. 또 기사들을 보면 중국 수입업체들이 결제 수요를 위해서 달러를 매입하는 것들이 좀 많다라고도 합니다. 중국 회사채 디폴트, 오늘 이제 이야기해 볼 것들인데요. 그런 디폴트 이슈가 나오면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긴장감을 조성했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중국 당국이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그런 여러 제재들을 조금 완화해주는 쪽으로 일단 정책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도 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회사채 디폴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좀 우려가 되는 것이, 보시면 AAA, AA- 또 특히 국유기업, 이런 기업들이 특별한 예고 없이 회사채가 디폴트 됐다는 점입니다. 칭화유니그룹 같은 경우는 반도체 굴기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화천자동차 같은 경우는 BMW하고 이렇게 콜라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던 국유 자동차 회사입니다. 융청석탄 같은 경우도 허낭성의 지방 국유 석탄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 중국 채권 시장의 국유 기업 중에 60%가 그 트리플 A거든요. 대부분 뭔가 무슨 이슈가 있더라도 정부가 뭔가 대응을 해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일단은 트리플 A 등급을 받았고요. 특히 이번 회사채 디폴트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고의 부도를 낸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돈을 미리 빼돌려서 일단은 고의 부도를 낸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 채권 시장에 뭔가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 일단은 워낙 지금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 대한 채권 시장 보호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큰데, 일단은 그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낮춰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또 이제 채권자 보호 장치가 없는 것 아니냐. 고의 부도를 낸 것 보면 뭔가 채권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한계점을 드러낸 사례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보시면요. 왼쪽 차트는 7일물 레포 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에 7일물 레포 금리가 11월 들어서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이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주 유의미하진 않지만 겉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중국 은행 간 금리, 3개월 1년물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뭔가 자금 시장이 다소 타이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인 1년물 MLF를 통해서 지난 10월 11월 16일에 8천억 위안을 자금을 공급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2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회사채 디폴트와 중국이 회사채 디폴트에 따른 장기 자금 시장 불안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위안화 약세 재료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좀 고민을 해보면요. 일단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의 지금 1년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일단 중국이 올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회사채 디폴트 비율이 높지 않고, 또 국유기업에 대해서 디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좀 고의성이 있다. 일단은 뭔가 시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좀 신용등급이 트리플 A, AA-라는 것도 제대로 뭔가 등급을 매기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21년부터 해외 신평사들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들,
또 지금 뭔가 채권자 보호라든가 중국 채권 시장의 한계를 이참에 뭔가 좀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기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시적으로 이 단기금융 시장이 불안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 기준금리들은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1년 만기 그 대출금리나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이런 것들을 그 MLF 금리를 보시면 일단 한참 그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금리를 내린 이후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중국은 하반기 이후로 일단은 유동성 완화 정책에서 물론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되 뭔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M2 증가율을 보시면 하반기 이후로 더 이제 M2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신규 대출 같은 경우도 더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뭔가 이제 좀 방만한 그런 유동성 확대보다는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기준금리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흐름들은 내년까지도 계속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일부 그 IB들에서는 내년도 중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그 통화 정책 보고서에서는 대수만간하지 않겠다. 돈을 방만하게 뿌리지 않겠다. 그리고 필요한 것에만 맞춤형으로 돈을 공급하는 점정 관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회사채 디폴트 사례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위안화 중장기적인 약세 재료로 좀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달러 환율은 사실 지난주 말 분위기만 하더라도 1,100원을 금방이라도 뚫고 내려갈 것 같더니 어쨌든 전반적인 위험 선호가 전반적으로 둔화가 됐고 또 그 증시의 조정 흐름,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로 인해서 일단은 1,100원에 대해서는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어제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단순히 MSCI 리밸런싱 관련한 순매도였는지 아니면 사실 이머징 시장으로 계속 들어왔던 자금들이 일단 12월 이후에는 일단은 주춤한 그런 것들도 반영한 것인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14년 이후 저점과 고점의 61.8% 조정 레벨이 1117.9원의 저항선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NDF 환율은 1110원 정도에 마감을 했거든요. 1100원대 중후반에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도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아티님이 중국만 아니라 미국도 기업의 부채 문제가 부각돼서 은행 부실까지도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문제가 불거질수록 원화 강세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내년도 원화가 약세로 갈 것 같은데 상방 지지선. 사실은 저희 연간 전망 이제 지난 목요일에 이제 그 동영상도 좀 올라왔을 것 같은데 저희는 내년도 원화 강세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1,140원, 1,040원, 상단은 1,150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사실 부채 문제, 사실 지금 부채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경기 사이클을 보면은 항상 부채가 경기가 계속 올라오고 부채가 늘어나다가 부채가 한번 디레버리징, 부채가 조정되고 난 다음에 다음 경기 사이클을 맞이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오히려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글로벌리. 그래서 지금 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 연준과 중앙은행들이 이 코로나라는 역대급 위기 때문에 이 부채를 디레버리징 하기보다는 어쨌든 물론 이제
질서 있게 디레버리징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 같이 부채를 다 디레버리징하고 경기를 둔화시키고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이 부채를 끌어안고 가기로 결정을 한 상태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지금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내년도는 어쨌든 이 부채를 끌어안고 기준금리도 낮게 유지하고 정부도 재정을 계속 쓰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장 뭔가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슈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의 부채 문제가 계속 우려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뭔가 디폴트로 나타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슈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는 이제 원화 강세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현 님이 유로화가 오늘 새벽에 하락하긴 했지만 지난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유로화 강세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12월 ECB 부양책 발표된다면 유로 하락으로 영향을 미칠지. 사실 지난주 유로 강세는 유로의 강세였다기보다는 달러의 약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위험 선호가 이끄는 일단은 달러 약세, 그에 따른 유로의 반작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외환시장도 순환매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8월, 9월 초까지만 해도 유로를 시장에 밀어보는 흐름, 이후에는 위안화를 밀어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머징 시장을 밀어보다가 11월 중순 이후로 위안화가 더 강세로 안 가니까 좀 유로를 조금 더 밀어보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유로만의 자체적인 강세 이슈는 없었지만은 전반적인 약달러 재료가 지난주에는 유로 강세를 견인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2월 20일 부양책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이 많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0달러 말씀하시나 봐요. 외기카님이 유로 1.20달러. 그러니까 저희는 내년도 유로 달러 1.25까지 정도 보고 있거든요. 사실 유럽이 사실 지금 코로나 재확산되고 좋은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그러니까 17년 거의 초부터 18년 2월까지 달러 지수는 15% 빠지고 유로도 거의 16%, 15% 강세를 보였거든요. 사실 근데 당시에 물론 이제 그 ECB가 다소 좀 긴축적인 대응을 하긴 했지만 유럽에 특히 좋은 재료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로가 강세를 보였던 거는 글로벌리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 신흥국 다 같이 경기가 뜨거워지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글로벌리 다 같이 성장을 하는 국면에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이제 유로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그런 흐름들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럽 지역의 코로나 재확산이 진정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은 내년도는 이제 글로벌리 다 같이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국면에서 유로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수님이 이제 약달러를 계속 전망하고 있는데 약 1년 정도 쓸 만큼의 양을 달러 자산에서 원화 자산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필요한 만큼 원화 자산으로 들고 있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사실 제가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맞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어차피 베팅이 아니라 쓰실 자산이라면 분할 매수를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자산으로, 그러니까 달러를 원화를 달러로 바꾸신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이 그러면 이제 제 전망에 따르면 달러가 비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를 지금 바꿔놓을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이제 한 반 정도 지금 바꿔놓고, 사실 내년도 환율이 제가 내린다고 전망을 했지만 이게 또 정확한 예언은 아니기 때문에 한 50% 바꿔두시고 또 나머지 50%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산해서 바꿔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할해서 좀 바꾸시는 게 이게 전망이지 이게 또 정확하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종영래님이 미국 전문가 중 달러가 추가 30%에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달러 인덱스와 달러 원으로 내년 범위. 일단은 저희 연간 전망 자료가 나갔거든요. 일단 저희는 내년도 1,040원에서 1,150원, 달러 지수는 한 5% 정도,
한 87에서 97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경로를 사실 경로를 보자면 2분기가 제일 그러니까 한 5, 6월 정도가 달러가 제일 약하고 달러원도 제일 하락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이제 코로나도 조금 진정이 되고 백신 보급이 그러니까 미국, 북미, 일본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집단 감염, 백신으로 인한 집단 감염이 미국 초여름 정도로 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경기가 정상화되는 기대. 사실 워낙 올해 그 3, 4월 원유 유가나 원자재 가격 낮았기 때문에 물가도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시기가 한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좋아 보이고 뭔가 백신도 집단 감염 효과가 나오는 그런 국면에서 일단 2분기가 달러 약세가 제일 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는 오히려 저희는 달러가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워낙 기대로 한껏 상반기는 이제 보낼 것 같긴 한데, 하반기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그 부채에 대한 부담, 그래서 금융시장이 이 부채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고 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증시가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미국 자체적으로는 일단은 뭔가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권이 안착이 되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진짜로 재정을 쓰고 인프라 투자하고 그러면 미국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상승 압력이 나타나면서 일단은 하반기에는 달러 지수와 달러 원도 조금 반등하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티님이 내년까지 봤을 때 달러, 유로, 옌 3대 기축통화 중에서 어느 통화가 현재 대비 가장 강세일까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기준점이 어느일지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는 달러 지수는 이제 저점 기준으로 5, 6% 정도 약세, 유로 같은 경우도 유로는 반대니까 5, 6% 정도 강세, 예나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 또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상반기에 주가 상승 위험 선호 쪽으로 가면 예나 강세는 좀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전망을 보자면 유로가 제일 매력적인 통화로 일단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짜 저희 눈앞에 바로 온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시고, 외기카님이 사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사실 유로랑 얘는 상당히 성격이 비슷해졌습니다. 성격이 비슷해진 이유는 유로도 마이너스 통화이고 조달 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험 기피 현상이 나타날 때 예나 강세를 보이고 유로도 강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올해 특히 3월과 같이 극도의 위험 기피 상황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유로는 약세를 보이는데, 예나는 또 안전통화이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가 강화될 때, 분위기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나는 약세를 나타내는데 달러는 약세, 그런 경우는 또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유로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위험 선호가 강화될 때는 유로 강세, 예나 약세. 또 주가가 빠지는 그런,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 상황이 아니라 그냥 주가가 빠지는 정도의 흐름이라면 일단은 유로 약세, 예나 강세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공식은 없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위험 선호의 방향성이 다르긴 한데, 과거와는 다르게 또 유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금리 통화가 됐고 조달 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웬만한 또 위험 기피의 분위기에서는 유로랑 예나가 같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이 유로가 마이너스 통화가 되면서 조금 성격이 달라졌고 좀 복잡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